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대감마님의 그것에 반한 여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높은 이대감이 살고 있었다. 이대감은 99칸 저택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거느린 하인과 여종도 수십 명이나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도 했지만 한편 이대감의 막강한 권세에 눌려 두려워하기도 했다. 이대감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정욕은 여전히 젊을 때와 못지않아 부인과의 잠자리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러나 부인의 성정이 워낙 사납고 포악스러워 이대감은 부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틈틈이 기생집에 가서 회포를 풀고 들어오곤 했다. 하루는 여종 사월이가 대청 마루를 닦고 있었는데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닦는 그 모습이 어찌나 탐스러워 보였는지 이대감은 그만 힐끗힐끗 여종의 풍만한 엉덩이만 관심 있게 쳐다보게 되었다. 저 엉덩이 속살은 어떤 모습일까? 이대감의 머릿속은 온통 사월이의 엉덩이 생각뿐이었다. 사월아, 내가 올해로 몇 살이더냐? 이대감이 불쑥 사월이 나이를 물었다. 네, 대감마님, 19입니다. 너도 이제 혼인을 할 때가 되었구나. 마음에 둔 사내는 있느냐? 아직 없사옵니다, 대감마님. 그래. 그렇다면 내가 혼인할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너의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무엇을 확인한단 말씀이세요? 확인할 것이 있으니 오늘 밤에는 내 방 침구는 내가 챙기거라. 사월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다. 대감마님의 친구는 안방마님께서 친히하셔서 제가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이대감의 정욕을 잘 아는 안방마님은 여종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늘 대감의 침구를 직접 챙기곤 하였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기 마련 이렇게 철저히 막고 있으니 아무리 욕정이 강한 이대감이라도 그동안 예쁘고 빼어난 미모의 여종이 있어도 한 번도 건드리질 못한 이유였다. 이대감은 어쩔 수 없이 기생들과 욕정을 풀었지만 이제는 풋풋한 여인을 한번 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고 4월의 풍만한 속 살을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부인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궁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어떻게 해야만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해 사월이를 자신의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 결국 꾀를 하나 떠올렸다. 며칠 후 이대감은 부인에게 살가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부인, 요즘 들어 몸이 많이 피로해 보이오. 늘 큰 집 살림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소. 부인은 갑작스러운 이대감의 다정한 말투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대감,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이 집안일은 제가 맡아야 할 일이니 염려 마세요. 하지만 말이오. 이제 나도 나이를 먹었고 부인도 한참 때와 같지 않으니 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소? 마침 이번에 절에서 큰 법회가 열리는데 그곳에 가서 마음의 평온을 찾고 몸도 추스르면 좋을 듯하오. 게다가 법회에는 명망 높은 스님도 오시니 부인이 직접 가서 불공을 드리면 우리 집안에 더 큰 복이 깃들지 않겠소? 안방마님은 이대감의 제안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면 집안의 평화와 번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도 허락해 주시니 제가 며칠 다녀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감의 건강을 돌볼 자를 정해두고 가야겠군요. 이대감은 속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 부인의 손길이 그립겠지만 며칠은 참을 수 있소. 안방마님이 출발하는 날 이대감은 특별히 여러 하인들을 동원해 그녀를 정성껏 절까지 모셔보냈다. 안방마님은 떠나기 전까지도 침구를 맡을 일을 걱정했지만 이대감은 이 서방도 있고 차 서방도 있으니 시중 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오. 이렇듯 남자 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인을 안심시켰다. 부인이 떠나자마자 이대감은 서둘러 사월이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사월이가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월이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안방마님의 성정을 잘 아는 사월이는 후환이 두려워 이대감의 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 대감마님, 소인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어차피 안방마님께서 돌아오시면 소인은 죽은 목숨입니다. 이대감은 부드럽게 달랬다. 사월아, 걱정 말거라. 내가 너 하나 지켜주지 못할까봐 그러느냐? 사내 대장부가 여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 어찌 사내라 할 수 있겠느냐? 걱정 말고 이리 가까이 오너라. 사월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대감의 눈빛에 끌려 그의 곁으로 서서히 다가갔다. 대감마님, 그럼 대감마님만 믿고 소인 확인할 것이 무엇인지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사월이는 이대감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정욕이 강한 이대감의 질퍽한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한 사월은 왜 안방마님이 이대감을 그토록 지키려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처음으로 사내의 맛을 제대로 본 사월이는 그 뒤로 오히려 이대감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었다. 몇 날 며칠 낮이고 밤이고 술상을 차려 이대감 방으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이대감 거시기에 단단함과 부드러움을 온몸으로 부서져라 느낀 사월이는 그러한 이대감과의 시간의 꿈처럼 행복하게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불공을 마치고 안방마님이 집으로 돌아올 날이 다가왔다. 사월이는 안방마님을 보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심한 질투를 느꼈다. 며칠간 이대감이 자기 남자가 되고 보니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대감과 사랑을 나눌 때의 기쁨과 만족감이 사월이의 간까지 붓게 만들었다. 이대감 역시 사월이의 뽀얀 엉덩이에 입김을 살살 불어넣고 포동포동 속살이 통통 튀는 것이 그 어디에서도 맛본 적 없는 쫀쫀함은 이대감의 모든 세포를 살려놓았다. 그동안 만나본 여인들 중에서도 사월이처럼 닿는 살맛이 좋고 새로운 감각을 선사하는 여인은 처음이었기에 이대감은 그녀와의 밤이 기다려졌지만 마누라의 호랑이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으니 속만 타들어갔다. 사월이가 방 청소를 하러 들어올 때면 이대감은 그녀의 엉덩이를 가볍게 톡톡 쳐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금방이라도 치맛자락을 올리고 싶었지만 사월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아야만 했다. 사월이도 이대감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일부러 살랑살랑 암컷의 냄새를 풍기면서 이대감과의 동침 생각에 속곳이 흥건하게 젖어갔지만 결국 아쉽게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두 사람은 합방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해 근처에 조그만 기와집 한 채를 마누라 모르게 샀다. 아무도 모르게 계약을 하고 사월이만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집이었다. 이대감은 기쁜 마음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와 사월이에게 방 청소를 시켰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소곤소곤 이야기하며 앞으로 자신이 심부름을 시키면 그 집으로 가 있으라고 당부했다. 사월이는 이대감의 계획에 내심 감동을 받았고 이제 이대감과 은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다. 기분이 한창 올라온 사월이는 이대감의 방을 먼지 하나 없이 청소하고 사뿐사뿐 걸어 나오는데 안방마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왠지 기분이 나쁘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사월이를 불러 세웠다. 사월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화들짝 놀란 사월이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대야와 함께 빨아놓은 걸레를 바닥으로 내동이 치게 되었고 그 바람에 대야의 물이 안방마님의 꽃신과 치마에 튀어 모두 젖고 말았다. 가뜩이나 사월이의 행동이 수상쩍었고 여인의 질투처럼 본능적으로 보기가 싫었던 안방마님은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사월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안방마님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사월이는 너무 뜻밖이었고 어이가 없었다. 이래 봬도 이제는 나도 대감마님과 정을 통한 몸이고 안방마님과 같은 급인데 라고 맹랑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던 사월이었다. 안방마님은 사월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왠지 모를 시원한 쾌감을 느꼈다. 이대감과 사월이의 관계를 무의식 중에 감지하고 이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안방마님에게 당하고 있던 사월이는 속으로 앙심을 품었다. 내 꼭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져서 첩이 되리라. 그래서 버젓이 이 대궐 같은 집에서 대감마님을 모시고 살리라. 속으로 안방마님을 비웃으며 흔들리는 머리채를 안방마님에게 내맡겼다. 안 갚음할 생각을 하니 꽉 잡힌 머리채가 뽑혀나가도 전혀 아프지도 않았다. 얼마든지 해봐라. 내가 더 안방마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해주고 말 테니. 사월이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밖이 시끄러워 나온 이대감은 이 광경을 보고는 놀랐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아래 것들이 보고 있는데 채통 없이 웬 소란을 피우는 게요? 여봐라, 사월이를 당장 광에 가두거라. 이대감은 사월이를 광에 가두는 것으로 안방마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었다. 부인,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어디 다친 데는 없소? 저 맹랑한 것이 제 꽃신과 옷에 물을 온통 튀겼지 뭡니까? 하마터면 대야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요즘 들어 행실이 영 마음에 안 들던 차에 아주 혼쭐을 내주었답니다. 내가 혼쭐을 내었으니 광에 가둘 것까지야 없사옵니다. 광에서 꺼내주시지요. 알았소. 아량이 넓으신 부인이 그리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소. 여봐라, 사월이를 광에서 데려와 이리 오라 일러라. 네, 대감마님. 사월이, 너는 안방마님께 사죄를 드리고 지금 당장 시장에 가서 청나라 상점에 맡겨놓은 안방마님의 비녀를 찾아오거라. 예, 대감마님. 이대감은 사월이에게 엽전을 건네며 그와 사월이만의 비밀스러운 집 열쇠도 함께 주었다. 부인, 사월이로 인해 속상했던 마음 푸시고 새로 사오는 비녀로 기분 전환이나 하시구려. 나는 잠시 최대감 댁에 볼 일이 있어서 다녀오리다. 네, 대감.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안방마님은 이대감을 배웅했고 이대감은 사월이를 보내며 설레는 만남을 기대했다. 한편 시장으로 비녀를 가지러 간 사월이와 최대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간 이대감은 그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뜨거운 미래를 나누기 위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땅에 닿자마자 다시 날아오르려는 새처럼 살짝 들리며 마치 땅이 아닌 구름을 밟고 있는 듯했다. 설렘이 가득한 마음은 발끝에 묻어나고 그 발걸음은 미래의 황홀한 기쁨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덧 둘은 비밀스러운 곳 그 기와집에 당도하였다. 며칠 만에 만나게 된 둘만의 뜨거운 열정은 용광로처럼 끓어올랐고 마치 마그마 같은 불꽃을 뿜어내며 질퍽하고 쫀쫀한 맛을 서로 느꼈다. 온몸이 노곤하게 풀렸을 때 사월이가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소인의 머리카락이 반이나 뽑히고 얼굴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래, 많이 아팠겠구나. 부인의 성정이 저러니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광으로 빨리 피신시킨 것이지. 내가 아주까리 기름을 사줄 터이니 잘 발라라. 머리가 다시 날 것이야. 우리 사월이 기분도 풀 겸 시장에 가서 비녀를 사주마. 다음에 머리를 올릴 때 꼭 하거라. 대감마님께서 머리를 올려주셔야지요. 사월이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이대감은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걱정 말거라. 내 머리에 비녀를 꼭 꽂아주마. 이대감의 철석 같은 약속에 사월이는 세상에 이만한 사내가 어디 있을까 싶어 이대감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대감마님, 한 번 더 하고 싶사옵니다. 대감마님의 힘은 천하장사가 와도 못 이길 것입니다. 사월의 달콤한 콧소리에 이대감은 불끈 솟아오르는 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발휘한 뒤 사월이와 함께
비녀를 사러 시장으로 향했다. 한편 집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사월이가 가져올 비녀를 기다리며 예쁜 비녀를 꽂고 이대감과 뜨거운 밤을 보낼 생각에 안방마님은 꽃단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저녁상을 차리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이대감님이 힘을 팍팍 쓸 수 있는 스태미너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안방마님은 이대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요염한 자태로 거울 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마님, 4월이입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마님, 여기 비녀 사왔습니다. 이리 주고 그만 나가 보거라. 안방마님은 은은하게 빛나는 비녀를 머리에 꽂아 고급스럽게 장식하고 이대감이 곧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기쁨에 들떠 있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안방마님은 방 안에 촛불을 켜고 은은한 조명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요염한 자태로 자리에 앉아 이대감이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이대감이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와 그녀의 모습에 반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대감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고 안방마님은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이대감은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안방마님이 꿈꾸었던 달콤함은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오랫동안 이대감의 빳빳한 맛을 보지 못한 안방마님은 허전한 밤을 쓸쓸하게 보내게 되었다. 다음 날 안방마님은 이대감이 사준 비녀를 꽂고 요염한 자태를 보였지만 이대감은 부인의 그런 모습에 흠칫 놀랐다. 사월이와 뜨거운 시간을 보낸 뒤로는 부인과의 밤을 피하고 싶은 이대감은 그런 부인의 요염한 모습을 무시하며 헛기침을 했다. 허험. 내 오늘 대감들과 모임이 있으니 저녁에 기다리지 말고 침소에 먼저 드시지요. 이대감은 서둘러 말을 마치고 나갔다. 밖으로 나가며 헛기침을 크게 하고는 사월아, 시원한 물 한 사발 내오너라. 하여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내 먼저 가 있을 터이니 눈치껏 천천히 그리로 오너라. 말을 남기고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신나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다. 이대감과 사월이가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가지면서 이대감은 다시 회춘하여 젊어진 듯한 활기를 되찾았지만 반면 안방마님의 얼굴빛은 점점 그늘져 어두웠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화를 자주 내며 여종들의 행동을 더욱 감시하게 되었다. 혹시 대감이 자신과 밤을 피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한 안방마님은 이대감이 나이가 들어 쇠약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몸에 좋은 인삼과 한약을 열심히 다려 이대감에게 먹였지만 정작 안방마님 본인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죽 써서 개 준다고 사월이만 홍콩 가는 날이 많아졌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몇 달이 지나자 사월이는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늘 먹을 것을 찾던 사월이가 음식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월의 어머니는 조용히 사월이를 불러 물었다. 사월아, 너 요즘 통밥도 잘 못 먹고 구역질까지 하는 게 수상한데 혹시 우영이 놈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거냐? 아니에요, 어머니. 이 애미 눈은 못 속여. 어서 말해봐라. 그래야 혼례라도 치를 것 아니냐? 어머니,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뱃속에서 뭔가 가끔씩 꿈틀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틀림없이 애를 가진 개로구나. 도대체 누구 애를 가진 거냐? 어머니, 놀라지 말아요. 대감마님, 아이예요. 뭐라고? 아이고, 이제 우리 식구는 다 죽었구나. 이 사실을 안방마님이 아는 날이면 내 아버지,
나도 그렇고 너까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이냐. 4월의 어머니는 4월을 붙잡고 통곡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대감마님께서 꼭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사실을 대감마님도 알고 계시냐? 아니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아이고, 이제 간이 떨려서 안방마님을 어떻게 본단 말이냐.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무슨 결단을 내려야지. 이러고 있다가는 안방마님에게 들키는 건 시간 문제구먼. 알겠어요. 대감마님과 상의해 볼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4월이는 기와집으로 갔다. 이대감과 기와집에 오면 불부터 활활 피는 4월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이대감의 약발을 제대로 받고 나서 대감마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아요. 순간 이대감은 놀라며 흠칫 눈을 크게 뜨고 4월이를 바라보았다. 이대감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충격이라도 받은 듯 멈칫하였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벌어질 결과였다. 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면 가정은 물론 자신의 명예도 크게 흔들릴 것이 분명했다. 4월아, 두 가지 방도가 있으니 내가 결정하는 대로 내가 따를 것이다. 이대감의 말에 4월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기대에 부풀었다. 한 가지는 내가 아이를 낳고 작은 사랑채에서 첩으로 함께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안방마님의 천대와 구박을 받을 것이고 그 서러움은 너와 아이까지 감내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너와 내 부모님을 면천시켜주고 집과 땅을 사주어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하인도 함께 보내줄 것이다. 저는 이제 대감마님 없이는 못 살아요. 대감마님 품속을 어찌 잊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4월이는 대감에게 꼭 안기어 슬프게 울었다. 그런 대감 마님도 4월이와 헤어지기 싫은 건 마찬가지였다. 대감 품속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4월이가 입을 열었다. 대감마님,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다.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할 것이야.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4월이는 어머니에게 이대감의 제안을 이야기했다. 4월이의 어머니는 당연히 온 가족이 면천하여 살기를 원했지만 자기 딸이 평생 아이 하나만 키우며 과부로 살 생각을 하니 그 결정도 쉽지 않았다. 그러자 4월이가 말했다. 어머니, 하인도 딸려 보내준다고 하셨으니 무영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살면 어떨까요? 무영이가 너를 좋아하는 눈치이기는 하나. 대감마님의 아이를 가진 너와 혼인하여 함께 살겠다고 하겠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무영이와 잘 이야기해 볼게요. 대감마님의 첩으로 사는 것은 안방마님의 등살에 살아남기 어려울 터이니 차라리 면천하여 우리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4월이는 평소 자신을 좋아하여 혼인하자고 옆구리를 찔렀던 무영이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하고 함께 떠나자고 하니 무영이도 그러겠다고 하였다. 4월이는 이대감과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쉬웠지만 첩으로 살면서 고초를 겪는 것보다는 면천하여 자유롭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이대감이 마련해준 외딴 집으로 이사하여 부모님과 무영이를 데릴 사위로 삼아 살게 되었다. 결국 세상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안방마님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4월이는 먼 곳에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무영이와 알콩달콩 조용한 삶을 이어갔고 이대감은 그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비밀을 묻어두며 일상을 살아갔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8년 차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여행 중에 태풍을 만나서
공항에서 한참 동안 대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서 대기하던 부부가 호텔을 잡았다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호텔로 가고 싶었지만 빈 방이 없던 상황이라 내심 부러워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 부부가 저희에게 괜찮다면 같이 호텔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걱정도 되었지만 너무 덥고 꿉꿉해서 힘들었던 상황이라 같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서 여행도 다니고 술자리도 가졌습니다. 결혼한 지 대략 10년쯤 사람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 등 어른들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재수 씨에게 관심이 있고 그 동생도 제 아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과 같이 두 여자를 오랫동안 설득 끝에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 가서 며칠만 바꿔서 지내다가 지금은 한 달씩 바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수 씨와 저희 집에서 지내다 보니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수군수군 거린다면서 아내가 불편하길래 재수 씨와 살 때 지낼 오피스텔도 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아내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장기 출장을 갔고 아내는 친정집에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까지 얻어가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저희 부부도 동생네 부부도 둘 다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내가 불임이라서 아이가 없고 동생네 부부는 딩크족이라서 동생이 결혼 초에 정관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재수 씨가 아내보다 제 이상형에 가깝고 재수 씨보다 아내가 동생의 이상형에 가깝다면서 저희 남자들은 아주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재수 씨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뜨거운 욕심이 많은 편인데 반면에 동생은 재수 씨의 뜨거운 욕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동생 부부의 딱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뜨거운 욕심이 적은 편이라 동생과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배우자들의 뜨거운 욕심에서 느끼던 부담이 줄어들고 격하지 않고 가벼운 관계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저는 고등학생 때까지 운동을 하였고 성인이 되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였기에 나름 체력이 좋은 편이고 뜨거운 욕심도 많은 남자입니다. 이런 저와 재수 씨가 만나다 보니 격하고 리액션도 좋고 애정 표현도 많다 보니 관계를 가질 때마다 만족은 당연한 거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게다가 성격도 비슷하다 보니 가끔씩 완전히 와이프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4명 모두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문득 궁금해서 동생과 아내에게 피임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불임이고 동생은 정관수술을 받았으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를 바꿔서 하는 관계인데 피임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저와 재수 씨는 둘 다 임신이 가능하기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피임을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많이 취한 척하면서 피임 도구 없이 재수 씨와 끝까지 달렸습니다. 항상 뜨거운 시간 이후에는 좋았다면서 같이 한참 동안 안고 있는데 그날은 침대에 앉아서 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미안해서 곧바로 재수 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후 피임약 등을 이야기해주면서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며 드디어 여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재수 씨는 사실 아기를 너무 좋아한다면서 아기를 가지고 싶었지만 동생 때문에 딩크족으로 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젊을 때는 아기를 포기해도 동생이 너무 좋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아기에 대한 마음이 커졌지만 이미 동생은 정관 수술을 받아서 포기하고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임 도구 없이 끝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내니 임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진짜 여자가 된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계속 느끼고 싶은데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저한테 안겨서 우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2번이나 피임 도구 없이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만족했는지 제 옆에 안겨서 자고 있는 재수 씨를 보고 있으니 저도 포기하고 지냈던 아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불임으로 미안해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며 괜찮다면서 아내를 달래주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에 괜찮다면서 아이를 포기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이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한참 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마음이 맞는 여자와 살면서 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고 있던 재수 씨를 깨워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힘들었던 아이에 대한 생각과 재수 씨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다 말해 주었습니다. 재수 씨도 이제 동생보다 제가 더 남편 같고 좋다면서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연애를 잠깐씩 보는 것과 결혼 생활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라면 결혼 생활이 연애와 다르더라도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남자라는 확신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수 씨는 동생에게 완전히 와이프를 바꾸자고 하면 동생은 제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같아서 동의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동의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 아내는 동생이 싫은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시선과 가족들 문제까지 감당해가면서까지 저와 이혼을 하고 동생과 재혼을 할 정도로 동생을 남편으로서 만족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대화로 설득 및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고 동생과 제 아내는 헤어질 수도 있겠지만 먼저 재수 씨와 아이를 가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 시간 아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지내왔고 여전히 아내도 사랑하기에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서 끝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배우자 바꾸더라도 계속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내와는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이 많은 연상이고요. 아내는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는 아이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아내에게 아이들을 낳고 싶다고 했죠. 낳아만 주면 내가 정말 책임지고 다 키운다고 하니 아내도 좋다고 해서 임신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뒤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를 갔어요. 산부인과에서는 1년 정도 임신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것저것 다양한 검사들을 권하셨고 검사 결과 원인 불명 난임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요. 저는 아이를 무척이나 가지고 싶었던 입장이라 그런지 이러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약간 충격을 받았는데 금방 표정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하는 것을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아내는 단칼에 거절하였고요. 본인이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내 몸 상하면서까지 시험관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저도 제가 아이를 좋아하지만 저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내가 임신을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시험관을 포기하고 아이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이보다 현재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더 소중했으니까요. 둘이서 부부 생활하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고 자유로웠으며 그렇게 시험관을 포기하고 둘이서 지내던 중 제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중공기업에 가까운 회사인데
정부 지원을 위해 지방 쪽에 회사를 일부 이전하고 그렇게 이전된 곳에 제가 발령이 나게 된 것이죠. 결혼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를 주말마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가 먼 곳에 있어서 주말마다 보게 되니 오히려 그전보다 관계가 더 애틋해졌고요. 그렇게 아내와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정말로 로또 1등이 된 것만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죠. 오히려 마음을 비우니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무사히 아이를 낳았습니다. 포동포동 귀여운 아들이었죠. 아이는 무럭무럭 커서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유치원 입학을 하자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성진아, 대체 우리 손자는 누굴 닮아서 쌍꺼풀이 이렇게 진하냐? 우리 집안에는 손자처럼 쌍꺼풀이 진한 사람이 없는데 며느라가도 무쌍인데 혹시 사돈댁에 쌍꺼풀이 있냐? 며느라가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콧대가 그렇게 높은데 어떻게 우리 손자는 콧대가 신기하게 저렇게 났지? 아직 아가라 그런가? 희한하네 희한해. 이런 말을 듣는다거나 유치원에 아내와 함께 아들을 데리러 갈 때면 유치원 선생님이 저와 제 아들을 번갈아 보면서 어머, 성수 아버님이세요? 저는 성수가 어머님을 하나도 안 닮았길래 아빠랑 똑같구나 싶었는데 어머, 아버님도 안 닮았네요. 그럼 할아버지 닮았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 일쑤였고요. 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스트레스를 받아 했고요. 하루는 아들이 저한테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엄마나 아빠 안 닮았다고 자꾸 사람들이 다 놀려서 스트레스 받아. 라면서 칭얼대기 일쑤였고요. 다행히도 이러한 스트레스가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간과 동시에 저도 지방에서 서울로 다시 회사를 옮겼고 주말 부부에서 벗어났죠. 제가 서울에서 다시 근무할 것 같다고 아내한테 말하면 아내는 방방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약간 당황하면서 그래 알겠어 하며 시큰둥하더라고요. 순간 뭐지? 왜 안 좋아하지? 너무 오랫동안 주말 부부를 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에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니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팀원들과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저는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죠.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이것저것 자기 전에 약을 챙겨주었어요. 신기하게 아내가 준 약을 먹으니까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죠. 무슨 감태 추출물이라는 알약과 마그네슘과 알 수 없는 각종 약 4-5알을 매일 먹었죠. 그러다 하루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내내 잠이 너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 한 모금만 먹어도 메스꺼운 제가 아메리카노를 2잔을 마셨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내가 약을 챙겨주었고 잠에 들었어요.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지 잠을 푹 못 자고 계속 선잠을 자다가 새벽 3시, 4시쯤 아내가 옆에서 자꾸 움직이는 소리에 완전 잠을 깨게 되었죠. 잠을 깨어서도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잠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옷을 다 입은 아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걸며 눈을 감고 있는 제 얼굴 위로 아내의 손바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푹 잠들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아내의 손 움직임이 다 느껴졌습니다. 제가 눈을 안 뜨고 계속 자는 척을 했지요. 전화 연결이 되자 아내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야, 남편놈 잔다. 확실히 저기 약발이 좋네. 자기 말한 대로 마그네슘이랑 감초 추출물이랑 이것저것 영양제 섞어서 주니까 의심 안 하고 잘 먹네. 우리 오늘 놀이터에서 만날까? 아니면 우리 집 근처 다른 곳도 괜찮고. 일단 나갈 테니까 만나서 마저 이야기하자. 남편 깰까 무섭다. 끊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쏠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은 아내는 저를 혼자 방에 두고 나갔죠. 아내가 나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침대에서 나오고 전등을 켠 뒤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거리를 한 건지, 내가 서울로 발령났다는 걸 듣고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남자 때문인가 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마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아내는 낮에 아들을 챙기느라 불륜할 시간이 없으니 밤에 저를 수면제 먹어 재우고 새벽에 나가서 불륜짓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온몸에 힘이 풀리고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이 더 커져서
목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던 중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년놈들을 잡으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옷바람에 바람막이 하나 걸치고 나갔죠. 무작정 밖에 나가 아내와 그 상간놈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상가와 놀이터를 뒤졌습니다. 30분을 뒤졌는데도 그 년놈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찾는 것도 기적이었겠죠. 그렇게 30분 내내 뛰어다니며 아내를 찾다가 포기하고 땀에 푹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향했죠. 이 아파트가 3차까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2차였고요. 3차까지 다 돌아보고 다시 집에 있는 2차로 가는 길 있는 곳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놀이터라고 하기도 애매한 통으로 되어 있는 미끄럼틀 하나와 철봉 몇 개가 있는 그곳에서 들렸어요. 당연히 그 놀이터도 처음에 제가 확인한 곳이었죠. 그런데 처음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그냥 지나쳤지만 설마 그 미끄럼틀 통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설마 하는 생각에 다가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이 맞았더군요. 미끄럼틀을 발로 세게 차니 상간놈이 뭐야? 라는 큰 소리와 함께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보다 좋기 10살은 어려 보이는 그 상간놈 새끼를 보자마자 발로 까버리고 미끄럼틀 안에 있는 아내를 손으로 끄집어냈어요. 깍 뭐야? 하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저는 뭐긴 뭐야 네 남편이지 라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멱살을 잡아서 제 얼굴을 보게 했죠.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미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밖에서 뭐하냐? 짐승이야? 네가 이렇게 개념 없는 년인 줄 꿈에도 몰랐네. 너 언제부터 이놈이랑 바람폈니? 저 새끼랑 대체 언제부터 이런 짓 하고 다닌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고 하니 아내는 울면서 아니야,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통하는 변명만 하더라고요. 아내의 쌍판을 팍 엎고 그 남자를 잡으려고 돌아봤는데 그놈은 그새 도망간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아내와 깽판을 치고 그날로 아내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후 친자 확인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제 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어렸을 때 아들 도대체 누구 닮았냐는 소리를 귀가 떨어지도록 들었는데 이제야 알겠네요. 아내가 저 몰래 바람난 놈 아들이었겠죠. 참, 결혼 초반 원인 불명 난임인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됐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다른 남자의 아이일 줄이야. 도저히 아들 얼굴 보며 살 용기가 안 나서 아들도 엄마 따라가라고 하고 짐 바리바리 싸서 내보냈고요. 처가에도 이 사실을 모두 폭로했고 처가댁 완전히 뒤엎고 나왔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아내의 지인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고요. 아내가 개망신이라도 당해야 한다는 마음으로요. 집에 있는 아내 관련한 모든 물건들을 버리려고 했는데 스티커 사서 폐기물 버리는 돈이 아깝더라고요. 그냥 처가댁에 아내와 아들 관련 물건들을 싹 다 보냈습니다. 택배비는 처가가 부담하게 하고요. 그 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친자 부인 소송, 그리고 위자료 소송,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상간남도 고소를 했습니다. 소송 과정 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상간남도 유부남이었더라고요. 참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많네요. 결국 기나긴 시간 끝에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아들놈이었던 놈도 호적해서 없앴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었죠. 정말 제 인생에 이런 막장보다 더 막장 스토리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냥 이제는 혼자 살렵니다. 여자고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네요. 인생 참 힘드네요. 오늘은 양주나 냅다 마시고 잠들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때 감정이 올라와 힘이 드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뇌종양으로 아프신 지 3년 만에 결국 고인이 되셨네요. 시댁에도 장례식 첫날 신랑이 연락을 드렸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 되더니 4시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몸이 아프시다거나 못 오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저도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는 못 산다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조짐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이미 친정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제가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이 불편할 쯤에 제 몸만 잘 케어하라고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말만 믿고 살림살이는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고 해서 출산 전에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임신 기간 중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시어머니가 이미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했어요. 소소하게 라면 하나를 먹어도 눈치를 엄청 줬어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어디 쓸 거냐부터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알아서 쓸게요 하고 넘어갔어요. 여기 서라 저기서 뭐 해라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아빠 올 시간이니 작은 것만 보라고까지요. 안방을 쓰라고 하셔서 제가 안방을 쓰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안방 화장실을 썼거든요. 제가 움직이는 곳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아빠 화장실에는 비데가 없고 아빠 화장실을 쓰면 냄새나니까 쓰지 말라는 등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잔소리의 끝판왕이었어요. 산후조리는 조리원에서 하기로 했어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나서 친정엄마가 많이 안 좋으시니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도우미를 부를 형편은 아니었고요. 산후조리가 끝나고 시댁에 들어가니 이래라 저래라 애기는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또 엄청난 잔소리를 했어요. 조리원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는데 시댁에 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에 있는 애가 아무것도 안 했냐며 애나 보는 게 뭐 그리 힘들다고 가만히 있냐면서요. 그것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시중 부리듯 말하면서 달달 볶았어요. 그냥 시어머니만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시아버지도 덩달아 애가 울면 짜증을 내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 않더군요. 이럴 거면 시댁에서 조리하라는 말을 하지를 말던죠. 이렇게 있다가는 저도 죽을 것 같고 아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불편해도 마음만은 정말 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요즘 세상에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는 시엄마가 어딨냐며 생색이란 생색을 다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6개월쯤 됐을 때 남편이 한동안 6시에 출근을 했어요. 파, 당근, 무, 점심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줬어요. 새벽에는 아이가 예민해서 작은 소리에도 깨는 경우가 많았어요. 도시락을 싸다가 아이가 자고 있어서 남편에게 이거 쌀 동안 잠시만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안고 해보려고 했는데 허리가 통증으로 너무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인 자기도 출근 준비로 바쁘니 저보고 애를 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당신 도시락 싸고 있는 거 안 보이냐고 어떻게 도시락 싸면서 애를 볼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애 없고 도시락 싸면 되는 거 아니냐며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야 해서 가고 저는 아이를 재우고 아이가 깰까봐 혼자 대문 밖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딱 마주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달래주는 척 하더니 이내 하는 소리가 도시락 싸면서 김치랑 국은 쌌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정신이 멍했어요. 자신이 좀 심했다 싶으셨던지 자기가 애를 좀 봐줄 테니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정말 열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잠이 부족했을 때라 잠만 좀 자야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큰 방에서 아이와 같이 있었고요. 저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잠시 후 뭔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깼는데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들어보니 제가 자기 아들 도시락도 제대로 안 싸준다고 울면서 친구에게 뒷담화를 하는 소리였어요. 못된 며느리 만나서 자기 아들 밥도 못 얻어먹는다고 울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울어야 할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저 아닌가요? 그날 너무 열받아서 나도 엄마가 있는 친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엄마가 아픈데 이런 제 상태를 보여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서러웠어요. 임신 때 보새옷 한번 사려고 골랐더니 2만 원 나온 거 그것도 비싼 거 골랐다며 그 자리에서 배부른 저를 옆에 두고 깎아달라고 실갱이 하신 시어머니였어요. 늘 임산부는 비싼 옷 사도 얼마 못 입으니 애 낳고 남편이랑 같이 좋은 거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애 낳고는 옷 사러 간 건 아니었고 선물할 곳이 있어서 남편 시어머니와 같이 쇼핑을 갔는데 결국 남편과 시어머니 것만 사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늘 남편한테 하는 말이 늙은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말고 아내한테 잘하라고. 남편은 정말 자기 엄마가 최고의 시어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어떤 때는 아이가 밥도 잘 못 먹고 많이 힘들어해서 저도 아이도 탈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아이 목욕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초능력이 있는지 축지법을 쓴 건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고 저희 집으로 오셨는지 시어머니가 오셨고 본인이 결국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설거지 시키는 것들은 본래 못된 것들이라며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신 것이 분명했어요. 시어머니가 가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싶어서 저녁에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에 있는 문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아직 가관이 아니었어요. 거의 자식을 조종하는 조종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맨날 지겹도록 하시는 말씀 중에 시아버지가 은행에서 돈 필요해서 은행 가면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본인은 집 이사 갈 때도 대출을 안 끼고 현금으로 이사한다며 진짜 돈이 많다고 온갖 자랑은 다 하시더니 제가 출산하고 조리하는 동안 1원도 안 주셨어요. 아니 며느리는 신경 안 써도 보통 손주 옷이라도 예쁜 거 사 입히려면 단돈 10,000원이라도 손에 쥐어주지 않나요? 지금까지 친정에서 다 해주셨어요. 그럴 거면서 VIP니 뭐니 말이나 말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 앞에서 돈 자랑을 하나요? 또 토요일마다 시댁에 농사 핑계를 대시며 저를 불렀어요. 솔직히 핑계가 많아서 이제 생각도 안 나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내 토요일에 밥 먹으러 갔어요. 임신을 하고도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게 고마울 때가 있을 정도예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요일은 교회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친정에는 2-3달에 한 번 갈까 말 거였어요. 어느 토요일 역시나 오시라길래 제가 주말에 저희 친정과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약속은 없었고요. 좀 쉬고 싶었어요. 남편과 저에게 여러 번 돌아가며 전화를 하더군요. 진짜 주말에 우리가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 떠보는 거예요. 이미 말을 맞춘 터라 그렇게 넘어갔지만요. 더 놀라웠던 건 그 전화를 시어머니가 아닌 시아버지가 한 거였어요. 그런 행동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어요. 시댁하고 주말에 밥 먹고 시간을 보내려고 결혼을 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하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느 주말 저녁에 제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시댁에 갔다가 미리 점심 먹고 일찍 가보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은 뭘 먹을까 천연덕스럽게 물어보시면서 밖에서 먹기는 좀 그렇지 않냐고 하시길래 제가 지인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좀 미리 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운 건 단 한 번도 식사할 때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대뜸 전화가 와서 밥 먹자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정색하고 눈치를 주면서 제가 간다니 왜 미리 말을 안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주말에 중간중간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될 시간에 토요일마다 집에 오는 게 쉽지 않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고 쉬고 싶은 날도 있다고 말씀드려봤어요. 그러니 양해해달라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봤어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과 상관없이 계속 부르고 찾았어요. 그 집 착한 아들은 그저 괜찮아요, 네 합니다. 저만 나쁜 놈이죠 뭐. 보통 시집살이라고 하면 시어머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는 좀 희한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같은 분들이실까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뭔 개떡 같은 소리인지. 그러다가 결국 친정엄마 장례식에서 터지고 만 거예요. 엄마 장례식은 그래도 성심성의껏 치르고 싶었고 아기는 아직 어려서 하루 정도 전에 식당에 데리고 있다가 시댁에 잠시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있다고 거절을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장례식에 안 오셨어요. 그 이유가 오전이랑 오후에 교회 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고 시아버님 혼자 오셨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평소에 둘이 같이 다니는 사람이고 자신들 제사나 생신 때는 일요일이 끼어있으면 무조건 그 주일에 교회는 빠지던 사람인데 매년마다 있는 제사랑 생신 때는 잘만 빠지던 교회를 평생에 많아도 2번뿐인 장례식에 오전 오후 예배 전부 다 참석할 거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거기다 시아버지께서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유교 사상을 숭배하는 집안이고 시어머님이 교회 다니는 걸 탐탁지 않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더 압권인 건 신랑이 시아버지께 어머니는 교회 간다고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럼 다녀와서 2분 같이 오라고 하니 너무 늦어서 일부러 혼자 오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 시아버지께서 아니 그건 아니고 교회 갔다가 개밥 줘야 돼서 개밥 굶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 엄마 보고 내가 다녀올 테니 개밥 주라고 하고 나 혼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진짜 아빠도 계시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는데 제가 시집을 잘못 갔다고 떠들어대는 것도 아니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났고 돌아가신 우리 엄마한테
그리고 아빠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그 시간을 없애버렸으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을 피울 수는 없어서 많이 참았어요. 그 당시도 기분이 진짜 더러웠지만요. 마음 추스르고 생각할수록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개밥이라뇨. 사돈이 상을 당했는데 개밥이 더 중요한가요? 신우도 있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하나도 안 오더라고요. 다들 일이 있는 모양인데 핑계인지 진짜인지는 알 길이 없었어요. 지들이 사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사돈 장례식에 신경도 안 쓰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신랑 쪽의 형식적인 자리는 한 모양인데 시댁에서 이러는 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장례식에 오셔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그 어떤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요. 그저 친정아버지께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어디 욕을 하면 끝이 없고 시종일관 자기 소중한 아들 찾으면서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러오신 줄 알았습니다. 신랑한테 기분 나쁘다고 말하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말로는 개밥 때문이라고 하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혼자 오신 거라고 하길래 그래서 무슨 교회 마치면 저녁 8시가 되냐 물었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마치고 오시면 4시쯤이랍니다. 근데 그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모진 신랑이나 개밥 때문에 사리분별 못하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전화와서 오고 싶어 하는 마음 내비친다는 등 신랑이 자꾸 시댁을 두둔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정말 올 마음이 있었다면 교회를 오전 예배만 참석하고 오후에는 두 분이 같이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시아버지도 4, 5시쯤 오셨는데 그렇다고 장례식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리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신랑은 이걸 섭섭해할 수 있어도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이 집 식구들도 진짜 개차반 맞죠? 시어머님은 자기 친정일은 평소에 엄청 챙기시는데 자기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교회 가야 된다고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내비칠까요? 그때도 신랑이 말하는 입장 차이가 있을까요? 엄마 보내고 친정아빠 보러 가니 아빠는 참 기운이 없어졌어요. 뭐 우리 시댁이 어쩌니 저쩌니 말씀하실 기운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 아빠를 보니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면서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제가 아빠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손주를 너무 예뻐하셔서 다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일주일만 아들을 놓고 왔습니다. 아빠도 찬성하셨고요. 제가 간간히 들리면 되고 아들도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쯤에 시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이번 생신은 정말 챙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지난 마당에 시댁에 생신 챙기러 오라는 시부모도 보기 싫었고 좋다고 가자고 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다가 당일날 남편에게 나 개밥 주러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생신에 참석 못하겠어. 당신 혼자 다녀와.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 이번 주부터 유기견 봉사 나가기로 했어. 많은 사람과의 약속이라 나가봐야 돼. 당신 혼자 다녀와. 라고 하니 남편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생신날 봉사는 무슨 봉사냐고요. 왜?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개밥이 정말 중요한 것 같던데 나도 개밥 좀 잘 챙기면서 살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남편 혼자서 시댁에 갔습니다. 조금 있다 남편이 도착했는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전화로 불이 납니다. 저는 그냥 전화기를 끄고 아빠도 보고 아들도 볼 겸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빠 밥 좀 챙겨드리고 예쁜 우리 아들이랑 놀다가 왔습니다. 저녁에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다 와 계시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두 분 다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시아버지 생신날 봉사를 하러 가? 그깟 봉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네 부모는 그렇게 가르치디? 진짜 배운 게 그따위야? 그 뒤로도 어쩌고 저쩌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뚜껑이 열려서 그 소리를 들리지가 않았어요. 지금 어디다 대고 부모라고 합니까? 하기사 그런 거 구분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장례식에는 고개를 들이밀었겠죠. 저기 봉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개밥 주고 왔어요. 개밥 주는 일은 사돈 장례식에도 못 올 만큼 중요한 일 아닌가요? 뭐 아버님 생신이야 매년 오는 거고 개밥은 지금 꼭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 부모 욕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은 얼마나 잘났게요. 똥인지 된장인지 사리 분별도 못하고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사는 놈 같은데 부모님 똑 닮았네요. 사실 오늘 오셔서 저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냐고 물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엄마 돌아가신 며느리한테 남들보다 못해요? 그날은 창피했고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몇 년 동안 참았고 이해도 해보려고 살았는데 한 번 더 기대한 제가 바보죠. 여보, 우리 이혼하자. 나 정말 우리 아들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개차반 같은 사람들한테 개차반 취급받고 더는 못 살겠다. 협의 이혼 안 되면 소송 가야지. 그건 니네 엄마랑 상의 말고 나랑 하자. 시어머니가 미쳤냐고 하시길래 정말 미친 척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 버렸어요. 지금은 합의 이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알아보니 돈이 많이 들겠네요. 아니면 그렇게 합의를 해줄 거였는데 제가 가져왔던 우리가 사는 집 아이 양육비 모두 다 받을 겁니다. 글을 쓰고 나니 분노도 위험도 뭔가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친정의 아빠와 같이 있습니다. 살짝 말씀드렸지만 그 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아빠한테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장례식에서 보시고 눈치채셨겠지만 아빠도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해 주십니다. 이혼 뒤 한 달 같이 사는 게 아빠 불편해하실까봐 가까운 곳에 따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손주 매일 곁에서 보고 싶다고 하셔서 한동안은 같이 살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아빠가 많이 마음에 걸렸는데 괜찮다 하시면 계속 같이 살 생각입니다. 저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다시 출근을 합니다.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하니까요. 힘든 일도 많을 테지만 씩씩하게 잘 살아가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힘든 시기에 만나서 한평생을 정말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든든한 부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남편과 저의 피나는 노력으로 고생 끝에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운도 많이 따라줬고 주변 분들의 도움도 많이 받았기에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죠. 남편은 6년 전 거의 모든 사업을 다 정리하고 빌딩을 한 채 사서 월세만을 받으면서 임대업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외동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젊을 적에 둘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몸이 허약하여 어릴 적에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이후로 저희 부부의 정은 자연스럽게 큰아들에게 모두 쏠릴 수밖에 없었죠. 큰아들은 부모를 닮았는지 공부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어 했고 군대를 다녀와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오더니 그 길로 바로 사업을 차려서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저희도 그런 큰아들이 대견스러웠던 게 처음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저나 남편이나 많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사업이 무슨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아니고요. 큰아들은 그때 당시 친구들은 대기업에 입사할 때 혼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저와 남편이 10원짜리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니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거라고 생각하고 놔두었지만 큰아들은 사업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망하기보다 오히려 지금은 웬만한 기업의 연봉보다 몇 배는 더 벌고 있다는 걸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때서야 저희 부부는 큰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차라리 도움을 주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임대 빌딩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남편의 빌딩은 회사들이 몰려있는 유명 지역이었고 월세만 해도 빌딩에 입주한 업체들 전부 다 합하면 어림없는 곳이었습니다. 회사들이 대거 몰려있다 보니 사업자들에게는 미팅을 하기 좋았고 건물에 여러 시설들도 들어와 있어서 아들이 사업하기에는 정말로 최적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죠. 저희 남편은 돈을 벌고서도 항상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있었고 빌딩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었지만 자신이 경비를 나가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들어온 세입자 회사원들은 남편을 그냥 경비원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저는 남편 보고 말하기를 대체 왜 그러냐고 이제는 좀 쉬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아무리 돈 많다고 한들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마냥 집에만 있기보단 이렇게 있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더 생생하게 체감이 된다고. 그러니 저보고 방해하지 말라던 남편. 저는 불만이 많았지만 그냥 남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이 지금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걸 원한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건 분가에서 살던 아들과 남편이 매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 서로 자주 얼굴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도 곧 30이라 요즘 사람들에 비하면 약간 어느 정도는 이른감이 있었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나이가 문제겠냐 싶어서 어서 데려와 보라고 했었죠.
이미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까지 했다며 정말 좋은 여자라 엄마도 보시면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거라며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까지 다니는 진짜 멋진 여자라고 자랑을 계속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들이 처음으로 데려오는 며느리감에 은근히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만날 날짜를 잡고 시간이 흘러 드디어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게 된 날, 저는 남편이 그날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와 마주한 남편은 아들에게 분노하며 말하기를 지금 저런 여자를 며느리감으로 우리한테 데려왔냐며 사업은 잘 할 줄 아는 녀석이 여자 보는 눈은 그야말로 호구가 따로 없다며 갑자기 아들에게 큰 호통을 치던 남편. 며느리는 저희 남편에게 아버님 그게 아니라며 변명을 하려 하자 제 남편은 당장 그 입 닥치라고 말하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며 쫓아냈었죠. 며느리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자기가 그날 사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쩌고 하며 빌면서 말을 했지만 제 남편은 정말 단호하게 쫓아냈습니다. 저는 이게 갑자기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따라 나가려던 아들놈을 붙잡아서 저희 가족끼리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며느리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너가 데려온 저 망할 여자가 너희 사무실에 자주 찾아왔었지? 라고 묻자 그렇다고 하는 아들.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들 회사 사무실에 자주 찾아온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예비 며느리는 당연히 제 남편의 빌딩 안에 있는 사무실이다 보니 남편은 실제로는 건물 주인이지만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희 남편과 자연스럽게 예비 며느리가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옥상 정리를 하기 위해 빗자루와 삽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예비 며느리와 같이 타게 되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손으로 코를 막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저희 남편에게 아저씨 당장 내리라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은 왜 그러냐고 묻게 되었고 왜 이리 눈치가 없냐고 아저씨 몸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서 제 몸에 냄새가 옮길 것 같으니 당장 다른 엘리베이터 타고 가라고 당당히 말하길래 저희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 빌딩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제가 경비원이라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는 법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니 거기에서 예비 며느리가 한다는 말이 이래서 못 배워 처먹은 것들은 무식해서 안 된다며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주한테 말해서 당신같이 천한 직원 한 명 자르는 거 일도 아니라고 어디서 토를 다냐는 말에 남편의 얼굴은 벙쪄버렸답니다. 남편은 이 상황이 자기 딸만한 여자랑 계속 실랑이 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건물주인데 대체 누구한테 건물주를 운운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때 마침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예비 며느리는 남편을 갑자기 밀쳐내며 엘리베이터에 들어있던 청소 도구들을 발로 차더니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고 웃으면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순간 남편은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면 3대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던 남편. 근데 그 이후로도 예비 며느리는 자주 빌딩을 찾아왔고 교대 근무를 하던 남편과 3번 정도 더 마주치고 자기를 볼 때마다 비웃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향하던 곳이 아들의 회사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시기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한 것과 맞물려서 남편은 정말 에이 아니겠지 설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데리고 온 여자가 그 싸가지 없던 엘리베이터 여자인 것을 알고는 남편이 저렇게 분노하며 대폭발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큰아들에게 저는 이게 네가 말한 그렇게 착하고 똑똑한 여자냐고 했더니 아들은 도통 믿지 못하는 표정을 하고 자기 앞에서는 보육원 봉사활동도 다니고 지하철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하다며 말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나오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는 그런 여자라고 또한 자기 회사에 오던 이유도 제가 야근이 있는 날이면 도시락 싸서 줄 정도라고 그래서 이 여자라면 결혼을 해도 집에서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며 꿈에도 그런 줄 몰랐던 아들놈에게 남편은 그럼 지금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는 것이냐고 아들에게 따지니 그건 절대 아니라며 자기도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겠다고 죄송하다고 말하고는 아들은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큰아들은 허탈한 표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니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를 하더군요. 큰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찾아가 봤더니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말하기를
자기한테 왜 거짓말을 했냐고 대뜸 화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거짓말을 했냐니까 아버지가 건물 주인이라더니 요즘은 경비원 일만 해도 모두 자기의 건물인 것 마냥 허세 부릴 수 있는 거냐고. 경비원으로 그 건물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의 건물인 줄 착각할 수도 있겠다며 비아냥거리더랍니다. 큰아들은 처음 보는 여자친구의 낯선 모습에 충격을 먹게 되었고 마음을 좀 추스리며 여자친구에게 다시 말했답니다. 지금 한다는 말이 그런 말밖에 없냐고. 너 진짜 내가 알던 여자 맞냐니까. 여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말하기를 적어도 나는 너처럼 거지같이 남한테 부자라고 속이진 않는다고. 진짜 200억의 건물주인 줄 알았더니 이건 뭐 개털이네. 라고 화를 내는 그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차서 사실대로 그냥 여자친구에게 모두 말해줬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빌딩이 200억인 것까지 조사를 했냐고. 나는 그저 우리 아버지 빌딩에서 사업을 한다고 말했는데. 근데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아버지 경비원이신 것도 맞고 빌딩 건물주이신 것도 맞다고 하니 여자친구는 끝까지 거짓말을 한다며 믿지 않으려던 여자친구에게 아들은 고맙다고, 너같이 속물인 여자의 진실을 보여줘서 정말 고맙다고, 믿던 안 믿던 너의 자유라고, 아버지는 원래부터 이 빌딩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수하셨던 그날부터 경비를 시작하셨다고. 근데 아버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여자한테 진짜 뭣도 모르고 깜빡 속아서 사기 결혼할 뻔했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고 하네요. 결국 그렇게 아들의 결혼 해프닝은 끝나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아이는 그 후 자기 나름대로 또 조사를 해봤는지 저의 큰아들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걸 알고는 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미쳤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사정사정을 하는 연락이 자주 온다고 했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냥 앞으로는 자기도 눈을 못 믿겠으니 당분간 여자는 안 만나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그 이후로도 아들에게 몇 번의 선을 보게 하려고 했으나 이전의 여자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는지 이래만 몰두하는 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부모님 없이 동생과 단 둘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제 친동생이 친동생이라는 확신도 없긴 합니다. 유전자 검사 같은 건 할 돈도 없었고 친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한 건 벌써 제 동생을 유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였으니까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생과 저는 함께였어요. 고아원에서 같이 나고 자란 친구들이 입양을 가거나 제각각의 이유로 이곳을 떠날 때도 동생과 저는 늘 남아 있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동생이 장애인입니다. 오른손 손가락이 2개뿐이에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동생이라고 늘 끼고 챙겼던 저. 장애인인 동생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이나 입양 후보에서 멀어졌고 어느 정도 머리가 큰 이후로는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감도 커졌어요. 동생에게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늘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친동생인지 확신조차 없는 이 아이를 왜 그리 아끼고 동생처럼 여겼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저 선생님들이 저희는 형제라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해줬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보통 같은 성별 애들 둘둘 짝지어주긴 했는데 제가 그 역할극에 과몰입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래도 부모님이 없고 가족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누군가의 강요나 임의에 인한 것이라도 가족이 생겼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행복했어요. 아무튼 고등학교 시절을 내리 알바에 쏟아부으면서 돈을 모으는 와중에도 다행히 제 머리는 트여 있었는지 공부는 조금 했습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것을 이용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름 있는 대학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생활비 지원금이나 성적 장학금, 특별 장학금에 과외 알바를 뛰니 한 달에 버는 돈이 어지간한 직장인 수준이었던 건지라 고아원에서 쫓겨나와야 할 상황에도 원룸방 하나 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죠. 대학 진학 졸업 후에는 여러 특혜로 대기업 입사까지 성공했습니다. 특혜라고 해봤자 부모님 손에서 모난 것 없이 행복하게 자란 친구나 동기들을 볼 때면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게 가족이 있다.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첫 월급으로 동생의 의수를 사주었죠. 그때 동생이 행복해하는 얼굴이 아직 기억에 선하네요. 동생은 그저 손이 불편할 뿐 성격도 착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몸도 좋았어요.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2살 차이인 제 남동생은 저와 같은 대학을 다니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렵게 진학한 대학을 주변 시선을 이기지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게 동생에게는 너무 버거웠나 봐요. 원래 멘탈이 약한 아이였어서 그 사회가 더 넓은 세상이 견딜 수 없는 곳이었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사는 것, 생활하는 것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대기업 연봉이 남자 2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동생과 저는 가끔 여행을 다니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큰 굴곡 없이 잘 살았습니다. 동생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연애 같은 것에는 조금 선을 긋고 살았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연애이고 제 상황을 타인에게 강요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제게는 가족이자 희망이자 위로인 동생이 누군가에겐 짐덩이 같은 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싫어 회피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우습게 찾아오긴 하더라고요. 이런 제게도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당연하지만 저도 연애가 하고 싶었고 여자친구가 만나고 싶었고 소설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달달한 사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황이 제 상황이었고 그런 사랑에 대한 욕구보다는 가족의 애정, 가족의 유지에 대한 집착이 더 심했기 때문에 포기했었죠. 하지만 그런 제게도 절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여자친구는 사내 봉사팀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로 봉사활동을 하는 동호회 형식의 팀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자친구가 곧바로 봉사팀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실 전 첫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정말 예뻤거든요. 옅은 화장 속에서도 빛나는 그 눈이, 쌍꺼풀도 없고 웃으면 사라지는 그 자그마한 눈이 구슬처럼 빛나는데 곧바로 반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시는 못했어요. 그저 짝사랑에 그치려고 했죠. 그러나 여자친구는 제게 먼저 다가와 주었고 저희는 비슷한 관심사와 성격으로 금방 친해져 연애까지 닿게 됩니다. 사실 여자친구는 처음에는 제게 관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가정을 지키려는 욕구가 심하고 동생을 위하는 모습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생겨 저를 잡았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동생과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여자친구는 오히려 곧바로 동생을 만나러 가자고 저희 집으로 향하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바로 고기나 먹자고 집 앞 삼겹살집으로 저와 동생을 끌고 가 밥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저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뒤늦게 왜 뜬금없이 밥을 먹인 거냐 물었더니 자기가 섣불리 위로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일에 말을 붙이고 싶지도 공감하는 척 하고 싶지도 않았다며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밥이 최고 아니냐고. 자기도 제 동생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친해지려고 밥 먼저 먹었다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멍청하게 저보다 어린 여자친구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속도 위반으로 빠르게 결혼을 했고 아내는 육아휴직을 신청해 집에서 동생과 지내게 되었어요. 저희는 완전히 반반 결혼을 했어요. 각자 동일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 돈을 나눠 결혼식, 신혼여행, 집, 가구 전부 해결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고맙게도 신혼집에 동생이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제 하나뿐인 가족이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하며 흔쾌히 신혼생활을 반납하고 동생과 셋이 사는 일에 동의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에 매일같이 더 잘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말을 마음에 새겼네요. 그렇게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인 동생과 아내와 저는 정말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깨졌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사소한 스트레스라도 주지 않게 하려 바깥일도 집안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고 전담하였고, 어떨 땐 새벽이라도 아내가 먹고 싶다는 것, 가고 싶다는 곳, 사고 싶다는 것 모두 다 사주고 데려가 줬어요. 아내 말이라면 지옥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 했죠. 그렇게 태어난 딸은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원래 자궁이 약했던지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했고, 딸 하나를 끝으로 아이는 더 이상 낳지 말자고 약속했죠. 아내는 출산 과정에서 이러저러 수술을 겪었고 병원의 미약한 트라우마를 느끼기도 해 아내의 수술 등을 통해 피임을 하는 것보단 제가 정관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고 근처 비뇨기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비뇨기과에서는 제가 정자 부족증, 핍정자증이 심해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미 아내가 임신과 어렵사리 출산까지 성공했다고 하니 조심스레 유전자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제 정자로는 임신이 많이 힘들다고.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되새기다가도 너무 불안해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검사 해보면 안 되겠냐고. 한 번만 해보자고. 아내는 처음으로 제게 소리를 지르고 쌍욕을 하며 어떻게 지 자식도 못 알아보냐고, 자기는 몫을 걸고 낳은 아이를 지가 안 낳았다고, 지 배 안 아팠다고, 어쩜 그럴 수가 있냐며 엉엉 우는데 말 꺼낼 수가 없어 그냥 입 다물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은 이후 계속 생각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몰래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어요. 그냥 친자 불일치라면 이혼하고 끝나면 되었을 일인데 일부 일치가 나왔어요. 머리가 아찔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군요. 저는 그 사실을 숨기고 몰래 동생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재진행했고 제 딸은, 제 아이는 제 동생의 아이라고 하네요. 제 동생은 친동생이었고요. 사실 눈물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내 전부라 생각했던 유일한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섞였어도 상관없이 내 유일이라 생각한 동생이 제 아내와 아이를 가졌네요. 전 그 아이가 제 아이인 줄 알았고요.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거실 탁자 앞에 앉아 두 사람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제 아이가 아내와 저의 아이인 줄 알았던 딸이 아내와 동생의 아이라는 것이 적혀있는 그 서류를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한참 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처음 입을 연 건 동생이었어요. 형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자기도 남자인데 장애 때문에 사람 만나기도 무섭고 근데 여자랑 한 번이라도 해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형수한테 자기가 부탁했다고. 그냥 딱 한 번이라 그럴 줄 몰랐다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가 받아쳐 그 부탁을 넘길 수가 없었다고 무릎 꿇고 한 번만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넘기냐고, 모르는 척 하냐고. 한 번만 봐주면 진짜 잘하겠다고, 제 아이 다시 낳겠다고 하는데 그냥 기도 안 찼어요. 그렇게 여자랑 하고 싶어서 자기 형의 아내한테 그 짓을 부탁한 동생도, 그 동생의 부탁에 콘돔도 없이 응한 아내도, 제가 아내와 동생을 위해 쎄빠지게 일하는 그 순간에도 뒤엉켜 모르는 척 관계를 했을 두 사람이 그저 역겨웠습니다. 내 전부, 유일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이. 저는 아내에겐 아이 데리고 나가라고, 당신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이야기한 후 뺨 한 대를 내치고 머리채를 잡아 현관까지 끌어낸 후 아이를 안겨 내보냈어요. 동생과 둘만 남은, 정막만 남은 집안에서 저는 동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후려치고 난 후 물었어요. 정말 왜 그랬냐고, 내가 널 모르냐고, 솔직하게 대답하라고요. 아내가 없어진 이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대 맞은 걸로 퉁퉁 부은 얼굴로 웅얼거리며 하는 말이 제가 부러웠대요. 장애도 없고 당당하고 자기 가정 이끄는 제가 너무 멋진데 그 와중에 부럽고 질투나 미칠 것 같았다네요.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고 찌질한데 형이 너무 부러웠다면서. 어차피 친형도 아닌데 자기 그렇게 챙기고 아끼는 것도 위선 같았다고. 그래서 자기도 하나만 가져보고 싶어서 그랬다네요. 그 말에 이야기해줬어요.
내가 네 친형 맞다고. 우리 피 섞인 가족이라고. 나는 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넌 내가 피눈물 흘려가며 완성한 삶을 한순간에 부숴버린 거라고. 그 와중에 제가 선물한 의수를 끼고 있는 동생이 너무 역겨웠어요. 의수를 잡아당겨 동생의 머리를 내려치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더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 내 동생 아니라고, 내 인생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소리쳤어요. 입술이 다 찢어져 피를 질질 흘리며 미안하다고 우는 동생을 봐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직접 동생 방으로 들어가 백팩에 고아한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동생의 물건들을 챙겼어요. 방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전부 제가 선물해준 것들이라 짐이랄 것도 없네요. 가방에 물건을 때려박고 그 여자한테 가던, 다시 고아원에 처박히건, 친부모를 찾아가던 네 알아서 하라고. 마지막 정으로 슬리퍼는 챙겨줄 테니 이 집 들어올 때 네 힘으로 가져온 것들만 챙겨가라고. 물때 묻은 욕실 슬리퍼를 얼굴에다 던지고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제 눈치를 슬슬 보다 슬리퍼를 품에 안고 가방을 챙겨 나가는 동생을 보고 바로 집 비번도 바꿨네요. 난장판이 난 텅 빈 집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모든 삶이 다 부서졌다는 생각에 괴롭더라고요. 그 아내와 동생을 불륜으로 신고하고 절차를 통해 아이를 제 호적에서 지우고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회사에는 내용 증명을 보내 완전히 퇴직당했네요. 그 여자는 집에서 쫓겨나 동생과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 알 바가 아니죠. 지금은 시간이 꽤 지나 상담 치료도 받고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치료자분의 따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심리 쪽에 종사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심성이 착한 건지 저를 정말 많이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네요. 지금 여자친구에겐 늘 미안하고 너무 고맙네요.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분들도 제게 정말 잘해주십니다. 인생을 숭두리째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니 인연은 찾아오고 행복의 길도 열리긴 하네요. 앞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복수를 할 겁니다. 더 행복해질 거예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